2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쏘는 방향 지시등 자전거 발표를 맡게 될 전자공학부 박기원입니다. 먼저 이제 아이디어 소개인데요. 이 앞에 이제 그 자이로 센서를 달아서 이제 핸들에 그 각도를 계산할 자이로 센서를 달고요. 여기 이 라인쯤에 그 인체를 감지할 적외선 센서, 인체 감지 센서를 달고 그 여기 같이 달아서 레이저 센서를 레이저 광원을 달아서 이 바닥으로 이제 자전거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보행자에게 자전거에 그 가고 있는 지시 방향을 바닥에다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앞에 있는 보행자가 뒤에 있는 자전거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아이디어의 초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제 경적이 이제 다음에 이제 동기 때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잘 안 울리는 자전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해보면 이제 발명이 동기인데 이제 자전거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라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고요. 이제 한 특정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자전거와 그 앞에 가는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 그 보행자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경적을 울리지 않고 자기가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살짝 비춰서 가려는 거였는데 이제 보행자가 예상치 못하게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와 자전거가 이제 부딪힐 뻔한 상황이 놓이게 됐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보행자가 생각보다 레이저 포인터를 자꾸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가 생각보다 자전거를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자전거를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행자가 좀 빠르고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내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좀 간단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그 앞쪽에 그 인체를 감지할 인체 감지 센서와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로 이제 방향 표시할 그릴 레이저, 그다음에 이제 핸들에서 그 핸들의 각도를 잡아줄 자이로 센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동력으로 삼을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그 센서들 간의 이제 작동을 제어한 IC 제어 회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체 감지 센서인데요. 인체 감지 센서가 주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10에서 20 마이크로의 파장을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한 게 이제 출력 파형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변해서 얘를 감지를 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있는 이 레이저로 그린 레이저로 이렇게 모양을 내서 원래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여기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자이로 센서가 각도를 계산해서 그 각도의 단계별로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다 혹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자전거가 직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그린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그린 레이저는 보통 일반 빨간색 레이저보다 훨씬 더 길이가 더 멀리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낮에도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린 레이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이로 센서인데요. 자이로 센서는 이제 가속도하고 이제 자전거가 이제 달릴 때 그 가속도와 이제 회전 방향을 이제 두 개를 잡아서 회전하는 방향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시중에 이미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에 제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시그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통 1회 충전으로 70에서 80km 정도를 간다고 해요. 그리고 1회 완충이 거의 100원 정도의 가치로 이제 충전이 돼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이제 값도 싸서 제 아이디어와 같이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 효과인데요. 앞서 예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제 자전거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 경적을 잘 안 울려서 그런 시끄러운 경적을 좀 더 방향 표시 등으로 해서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고 방지인데요.
그 경적과 방향 표시로 인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웬만한 이제 자전거로 인해서 이제 보행자가 부딪힐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전거가 이제 요즘엔 전기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시속 25km까지도 나오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이제 지나가는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심어줄 수 있게끔 이런 한 아이디어도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자공학 SMS를 발표할 전자공학부 무한상사팀의 팀장 이태성입니다. 저희 조는 서재인, 조성용, 한동민, 정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교수님은 백흥기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팀 소개,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SMS를 통한 해결 방안, 그리고 파헤치기, 결론, Q&A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소개입니다. 무한상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모하거나 무리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회사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륜차 사고 시 주요 상해 부위별 구성비입니다. 표를 보시면 단연 높은 퍼센트로서 머리가 73.7%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주요 상해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을 하면은 4배 이상 중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보시면은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범칙금이 3만 원이고 헬멧을 미착용할 경우는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저희 이러한 문제를 SLMet을 통하여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SLmet이란 마치 자동차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알림을 해주는 것처럼 오토바이에도 이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과 경고등이 울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시동을 켠 다음 시스템 동작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탑승자의 그 착석 확인 유무를 판단을 하고 착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헬멧을 착용했는지 유무에 따라서 착용을 하였다면 안전 운행을 하고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경고 LED와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대략적인 개요도입니다. 여기 시트 부분에 스위치를 부착하여서 탑승 유무를 확인을 한 뒤에 헬멧을 착용하였는지의 유무를 스위치로 또 판단을 하여서 그것을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여 LED와 부저를 제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Lmet 파헤치기 부분부터 발표를 맡게 된 서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처음 보시면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탑승자의 탑승 유무를 스위치로 안장에 있는 스위치로 확인을 한 다음, 네, 그리고 이제 헬멧과 여기 수신 부분을 이제 통신 모드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헬멧 내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는 안에다가 이제 플렉서블 센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헬멧을 썼는지를 확인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플렉서블 센서 자체가 가격이 되게 높아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하면 다운시킬까 해서 이제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헬멧을 쓰면 이런 식으로 충격 흡수 스펀지를 이용해서 스위치 본체가 눌러짐으로써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안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원래 갖고 있는 헬멧의 산업 규격에 따르면 원래 있던 부분에
장치가 다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해서 이제 통신 모듈하고 이제 송신부 그 배터리 부분을 다 이제 밖으로 좀 빼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헬멧 외부 부분에 통신 모듈 송신부하고 배터리가 이제 외부 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자꾸 이제 탑승했는지 확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봤을 때 배달을 하러 갔을 때 시동은 켜놓은 채로 그냥 헬멧 쓰고 저희 7호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그냥 헬멧만 쓰시고 올라가서 이제 배달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일 때 또 알림이 울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트 부분에다도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탑승자가 앉아있을 때만 이제 울리게끔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시트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넣었고요. 예를 들면 탑승자가 앉고 그러면 앉으면 스위치가 시트가 내려가니까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고음하고 LED 부분인데 처음에 시트하고 헬멧 부분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무선 통신 모듈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보내준 값에 따라서 소리 부저하고 LED가 울려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 쪽에 이런 식으로 알리게끔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는 모듈이 NRF24101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사용하고,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아두이노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본체 해당하는 큰 거 우노를 사용하게 되는데 헬멧 부분은 좀 계속 소형화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는 나노를 사용해서 크기를 좀 줄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SLM에서 결론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알림을 울리는 것 자체가 헬멧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멧 사용률을 높여서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도 좋지만 보통 동남아시아 보면 오토바이 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가 만약에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만약에 SM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수요처 부분을 저희 3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용하게 되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토바이 회사 및 헬멧 제조회사는 자회사 제품의 안정성을 증가해서 소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국가에서 봤을 경우에 헬멧 사용률을 높여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성이 증가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륜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아이디어는 변속에서도 구현 가능한 LED 잔상 영상 장치인데요. 먼저 잔상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상이란 외부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감각 경험이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빛을 바라봤을 때 빛을 바라본 뒤에 눈을 감았을 때 빛이 지속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장치를 생각해낸 동기는요. 먼저 기존의 LED 잔상기가 있는데요. 기존의 LED 잔상기는 등속도에서만 구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고, 이 부분을 해결해서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될까 생각을 해본 결과 길에서 밤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길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먼저 이제 센서를 사용해서 홀 센서를 사용해서 속도를 센싱한 후에 속도에 따라서 이미지를 LED를 온오프 하여서
원하는 모양과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LED 빛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서 LED와 MCU 등을 전원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효용성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전거 운행 시에 출력되는 이미지들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주요 기능은 LED 잔전기를 사용해서 바퀴가 회전할 때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홀 센서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측정하고 피드백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 자가 발전기로 전력을 보충하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이미지를 선택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잔상 효과를 LED 잔상기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LED를 온오프 제어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홀 센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 바퀴의 속도를 시간 차이를 인터럽트를 받아가지고 LED가 온오프 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 발전기를 사용한 이유는 요새 트렌드인 에코를 노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동 방법은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그냥 ON하고 램프가 정상적으로 켜졌는지 확인 후 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러면 바로 이미지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굴리게 되면 이미지가 출력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플로우 차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굴리게 되면 자가 발전기에서 6V 정도의 전력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홀 센서와 MCU 그리고 LED의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홀 센서에서 측정한 속도를 이용해서 홀 센서에서 나온 속도를 MCU에서 받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출력한 16진수 이미지 데이터를 MCU에 다시 넣습니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앱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신호를 주면 원하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형식입니다. 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부분이 자가 발전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가 발전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휠에 홀 센서를 달아서 이게 LED 잔상기인데요. LED 잔상기가 돌 때마다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잔상기 모습인데요. 이게 총 LED는 40개씩 2줄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개의 MCU 칩을 이용해서 한 줄씩 제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여기가 홀 센서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LED는 MCU 칩에 입출력 포트에 연결하고 홀 센서는 인트 포트에 연결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에 부착한 모습인데요.
한 면에 두 개의 잔상기를 달고 양쪽에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잔상기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비 올 때를 생각을 해서 포맥스를 부착을 해서 비 올 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면은 비슷한 면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찾아본 결과 그 LED 전멸로 인한 잔상 이미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회전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잔상기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특허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네. 기존에는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미지가. 네. 바퀴하고 같이 돌지 않고. 네. 근데 지금 돌겠다는 얘기죠.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제 아이디어고요. 기존에는 바퀴가 만약에 회전하게 되면 회전에 따라서 같이 이미지가 돌아가서 무슨 이미지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퀴에 이 잔상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잘 돼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경우에는 잔상 효과를 가지고 뭐 화면에 이제 뭐 글자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는 얘가 가잖아. 네. 그러면 잔상이 있던 위치가 바뀌잖아요. 되냐고? 잔상이라는 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옆에 이렇게 생기면서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누적해 놔야지 잔상이 이제 어떤 뭐 패턴으로 보이는 건데 자전거는 이 캔버스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게 잔상을 그 바퀴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잔상을 이용한다고 하면 같은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에는 자전거에 달아서 구현은 해봤습니다. 제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체어 발표를 맡은 조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불편함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때 옆에 있는 커플들의 과도한 애정행위나 핸드폰 불빛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경험을 많이 했고, 다음과 같은 검색을 통해 많은 사람들 또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문하였습니다. 장소는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설문을 실시했으며 남녀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영화 관람 시 주변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83%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는 롯데시네마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샤 롯데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영화관과 샤 롯데관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 영화관은 1관을 기준으로 173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성인 1인 기준 만원, 그리고 전국 173개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 롯데관은 1관을 기준으로 소수인 34명, 그리고 성인 1인 기준으로 고가의 3만원, 전국 11개 영화관에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샤 롯데관의 장점은 바로 이 개인 공간 확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개인 공간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배운 더하기 기법을 이용하여 의자와 칸막이를 한번 합쳐보았습니다. 네, 발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상하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다음과 같은 검색식을 통해 기존의 특허를 검색하였고 유사 특허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발명 아이디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형관용 의자와 경제성을 이용한 플라스틱 칸막이와 이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셋째, 칸막이를 덮을 수 있는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에서 본 도면으로서 저 빨간색 부분이 칸막이가 설치될 위치입니다. 제가 롯데시네마에 직접 들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걸이의 수치를 확인했으며 가로 9cm, 세로 40cm, 그리고 높이 15cm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해서 세로 30cm, 가로 45cm, 그리고 높이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 도면은 이제 칸막이 설치 후 대각선에서 본 도면입니다. 예, 옆에서 본 도면으로서 이제 칸막이가 설치 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고정시켜 보았습니다. 예, 저희 프라이베이트 체어는 저렴한 가격,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 특허가 없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고객의 최고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합니다. 네,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를 조사하면서 음식물을 놓을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 또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칸막이를 책상이라는 요소를 부가적으로 좀 더 첨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학년 조용환입니다. 저는 앞에 팀들과 다르게 제가 찾은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인데요. 이름은 뿌림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뿌리다 해서 뿌림으로 짓게 되었고요. 일단 흔히들 많이 보실 수 있는 광경이실 텐데요. 이렇게 전단지가 많이 버려져 있는 거리를 우리 전북대 구정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광고를 제작하는데도 돈이 들고 치우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고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버려지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처음에 왜 버려지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종이라서 보관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장에 많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전단지나 뭐 입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플래카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고를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선택권이 굉장히 좁은 형태여서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광고물 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각 구청, 시청마다 광고물 관리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물 관리팀들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약 2조 1,440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해결 방안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로 찾은 이유가 보시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PC 사용자보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월등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람당 스마트폰 한 대는 거의 다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그 광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광고를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중 슬라이드로 해서 광고를 구성할 수 있고, 배포를 할 때도 이제 광고주가 선택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앱 인트로고요. 이렇게 앱을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메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림 받기 하기 이렇게 정보창이 있는데, 이 뿌림 받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창이고, 그다음에 하기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받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관심사를 설정을 3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광고를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3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기를 누르면 이 광고 제작 툴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 3슬라이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샘플을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쿠폰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광고에 효과적인 여러 가지 샘플들을 넣어서 그냥 광고주가 쉽게 따로 이미지 추가 없이 그냥 텍스트만 수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광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하이 퀄리티 광고를 원한다 하면은 사진 여기 이걸 눌러서 본인의 갤러리에서 직접 찾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광고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포하는 창인데요. 이게 성별도 특정할 수가 있고, 연령대도 특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정할 수가 있고, 지금 그 GPS 위치 정보를 통해서 내 위치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뿌릴 수도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픽은 사용자가 최대 3개까지 자기 관심사를 설정하게 되는데, 광고주가 자기가 뿌릴 광고가 어떤 토픽인지 한번 설정을 하게 돼서 사용자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창이고요. 정보창은 이렇게 자기 포인트가 나오고요.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받은 광고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쇄 시장이 1조 8,850억 원 정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 시장은 보시다시피 18년도까지만 나왔는데, 앞으로 그 온라인 광고 대비해서 모바일 광고 비중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사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 직접적인 경쟁사는 각 지역의 인쇄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보통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할 때 보통 인쇄소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쇄소랑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전단지를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되진 않는데, 그 이 서비스를 통하게 되면은 한 장당 55원 정도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대기 시간이 이틀로 해놨는데, 광고주가 광고를 원해서 광고를 맡긴 다음에 그 광고를 받아서 다시 사람을 구해가지고 배포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짧게 잡아서 이틀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냥 앱에서 광고를 만들어서 바로 배포할 수 있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 어플은 많이들 아시는 캐시 슬라이드인데, 캐시 슬라이드가 1,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어플인데, 이렇게 광고를 받아서 돈이 생기는 앱을 리워드 앱이라고 하는데, 캐시 슬라이드가 부동의 1인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광고를 받을 때마다 3원에서 5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5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최대 5번까지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막 5원으로 해서 최대 1시간에 많이 해도 25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월등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고주의 이점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특정할 수도 있고, 지역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이거 전단지를 잘 돌렸는지 플래카드가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따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 축구할 때 치킨하고 맥주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문화처럼 됐는데, 그래서 치킨집 주인이 그냥 그 축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직접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실시간으로 제가 원하는 광고를 뿌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그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 서비스가 유지되려면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관심사를 설정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를 우선순위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캐시 슬라이더와 비교했을 때 수익이 10배 정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가 전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동네 이 소규모 점포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웹에서도 웹 서치를 통해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짜장면 집은 어디가 가장 싼지 뭐 예를 들면 뭐 머리 자르는 어디가 가장 싼지 이렇게 외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얻는 게 사실상 큰 돈은 아닌데 그래서 이 큰 돈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게 기부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자동으로 한 달마다 얼마씩 기부가 되는 시스템을 설정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용자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기부 기능을 넣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구조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저는 명확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당 80원 한 명한테 광고를 하려면 광고주가 80원이 들게 되고요. 그 중에서 55원은 소비자한테 가고 저희 서비스 저는 약 30% 정도의 25원을 얻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확실한 수익 구조와 그다음에 넓은 대중성하고 시장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4학년 손종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정감 위상이 강화된 파라핀 베스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경, 분석, 제안, 효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도 60도라는 온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60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한 온도? 100도가 아니니까 별로 온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수기에서 좀 낮다 싶은 온도가 낮은 요즘에 나온 최신 정수기의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60도 정도 나오는데 그 온도가 60도이고 이제 보통 먹는 카라멜 마키아토는 라떼 같은 게 다 60도입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한 화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온도로 인해서 1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60도라는 온도가 적용되는 제품이 지금 파라핀 베스라는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파라핀 베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평균 온도 설정 가능해서는 56도에서 60도까지 나오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제품은 65도 이상까지 나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60도라는 온도에 있는 파라핀 베스가 지금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이제 30대 주부들에게는 이제 미용 후 보습에 대한 효과를 주고 그렇지만 어린이에게는 화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너무 안정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파라핀 베스를 찍은 사진입니다. 안정장치 없이 쉽게 그냥 뚜껑만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쉽게 물건이 튀어도 바로 열리게 됩니다. 기존 파라핀 베스의 문제점은 이제 어린이들이 집에 어린이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되고 어린이들은 24시간 감시할 수 없고 그걸 계속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라핀 베스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파라핀 베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제품의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예열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최신 나온 제품의 경우에도 40분 이상을 예열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0도가 위험하니까 50대 초반으로 온도를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50 초반의 온도로 설정해 보았더니 파라핀이 제대로 녹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파라핀 베스를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집어보고 직접 손으로 제거하려고 했지만 손으로 제거하면 화상의 원인이 되고 이걸 5초 이상 담궈놓은 자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제거할 방법이 없고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겠고, 우선 타겟으로는 30대에서 50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 한정했습니다.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 갓난아이를 키우거나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고, 이 경우에는 파라핀 베스를 사용하는 주 고객층이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입니다. 보통 손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주부들의 경우에는 꼭 애를 같이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제 제품은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은 쉽게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강제로 열려고 할 때 센서의 전기 에너지가 이제 소리 에너지를 바뀌어서 그걸 음성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잦은 사용으로 인한 이물질 제거. 이제 이물질 제거에서는 제가 사용한 방법은 분리막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고체 파라핀 베스 속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저기 1번을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있겠고 제 버튼의 부분이 있습니다. 1번과 버튼 부분을 동시에 열 때만 할 수 있게 해뒀고, 저기 안쪽 부분을 제가 이 그림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안쪽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고리가 걸려있는 상태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고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를 통해 나오는 5번 쪽에 센서가 있겠고, 이제 센서를 통해 연결되는 스피커는 이제 3번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핀 베스의 분리막에 대한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분리막의 위치는 저희가 이제 파라핀 베스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서, 찌꺼기는 보통 확인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모두 가라앉게 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6번 부분에 기기 내부 1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분리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우선 분리막이 열린 상태에서는 통과를 하게 되고, 사용 중에는 분리막이 열린 상태로 사용을 해서 이제 먼지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최대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용 후에는 찌꺼기들이 다 밑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걸 따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걸 쉽게 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모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파라핀 베스 모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몸통 전체가 있겠고, 이제 분리막이 이제 크기가 지금은 많이 사이즈가 다르지만 보통 크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있겠고, 이게 10분의 1 정도 높이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분리막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망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나간 상태로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이 다 완료되고, 이제 따로 밑에 아랫부분만 버리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뚜껑을 닫게 되면 이제 분리막이 원래 있던 홈들이 다 매듭이 사라져서 이제 이쪽으로는 다시 파라핀 베스 용액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다 붓게 되면 위에 것을 따로 제거하고 밑에 것만 따로, 밑에 것에 있는 먼지가 쌓인 부분만 따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왜 이 재질을 사용했냐면, 스테인리스 일반 파라핀 베스에 있는 이제 고체 상태에 있는 파라핀은 기기 내부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녹여봤더니 이게 떨어지지 않고 숟가락을 퍼도 안 되고,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냄비에 직접 살짝 부어서 해봤더니 냄비에 있는 이제 파라핀 고체는 잘 떨어지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이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개인용 의료기기는 현재
성장이 도입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대부분의 의료기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임플란트, 오스텐 임플란트나 이런 기업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고,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 현재 일부 중소기업 업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의료기기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제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의 시장 규모로 성장했고, 연평균 성장률도 6.4%로 상당히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대 효과로는 보통 파라핀 베스에 들어가는 파라핀 베스에 있는 이 고체를 한번 구매하려고 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16,000원입니다. 이건 인터넷 기준으로 가격이 나타나 있고, 저는 이 기준을 16,000원을 계속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먼지로 해서 제거하고 한두 개씩만 충전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줄였고,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워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제품을 꺼두고 계속 사용 못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방치해도 안전성 있게 넘어져도 흐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